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 조금 이제 수사 경험이 있다고 좀 이렇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좀 이제 영광이고, 일단 저는 지금 경찰청에 지금 일선 수사관으로서 이제 수사를 함과 동시에 저기 지금 일하고 있는 이의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전세 사기 이제 현황과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이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황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여기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고, 일단 사례 관련해서 제가 직접 일선 수사관으로서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이 보통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세 사기를 당하면 좀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된 수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이런 수사를 좀 하면서 일선 수사관으로서 좀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이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일단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경대하고 이제 도시계획학 이제 석사를 이제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사 이제 자격을 이제 취득한 이후에는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한 그런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원에서 이제 토지 보상이나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현재로는 수사과에서 이제 수사관으로서 지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세 이제 간단하게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세 계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냥 법률적으로 말하면은 전세든 월세든 그냥 다 이제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인데,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냥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다 이제 맡기고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이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이제 그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월세는 달마다 이제 그런 임대료를 이제 지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계약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전세보증금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집주인이 부도가 났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전세 가격이 하락이 됐다던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이제 구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근데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세 사기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 당시의 사정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내가 보증금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정을 세입자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빚이 많아도, 갭 투자한 부동산이 많아도, 세금이 밀렸어도, 내가 이제 신축 빌라 진다고 대출받은 게 많았어도 그런 걸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전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입자한테 말하지 않고 이건 아주 정상적인 시입니다. 아주 깨끗한 시입니다. 하고 세를 놓고 나중에 보증금 못 떼어주면은 내 집을 대신 사가라. 그리고 흔히 말하겠지만 이 집 경매에 넘어가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와 관련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보면 두 개의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의 이제 큰 두 가지 유형으로는 권리 관계, 그러니까 권리 관계를 속이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보증금 돌려줄 능력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권리 관계를 속이는 유형으로서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죠. 뭐냐면 내가 집주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짜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주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집주인인 것처럼 이제 가장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원래 시당초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제 세를 놓을 수 없는 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 임대주택,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예시당초 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를 놓을 수 없는 주택에는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 그냥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등기부도 다 전산화되어 있고 다 이제 모든 권리관계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위조를 해요. 그러니까 계약 당일날 선순위 이제 저당고 있는데도 이걸 숨기고 아주 깨끗합니다 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중개사나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니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네 하고 세를 놨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이미 뭐 수많은 저당고 설정돼 있는,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고 설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를 놓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계약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보증금 돌려줄 능력 속인 경우인데 이것은 내가 일시당초 보증금 돌려줄 능력도 없어. 세금도 많아. 그리고 내 앞에 채권자도 많아. 그런데도 그런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 집은 아주 좋은 집이다 하고 세를 놓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계약 자체가 아예 가짜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허그나 이런 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 기준 대출을 그러니까 이제 받아먹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이 실질이 없는데도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제 허그에다 이제 내놓고 이제 그 보증금 대출을 이제 받아먹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현황인데요. 예,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빨갛게 좀 이제 지도가 이제 덮여 있는 걸 좀 봐도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텐데 예,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예, 특정적으로 좀 고도하긴 그렇지만은 예, 화곡동입니다. 화곡동이고 제가 좀 이제 약간 지리학이나 도시계획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할까 여기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그러니까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 그리고 저희 그 이준석 의원님의 그 지역구인 화성 그리고 인천 부평, 미추홀 이런 데가 좀 이제 전세 사기가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을 묶는 카테고리를 딱 네 글자 정의합니다. 직주 근접 그리고 빌라촌, 직주 근접 빌라촌 요 7개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마곡이라던가 뭐 동탄과 같은 그런 이제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주변에 그런 올룸촌이나 그런 그러니까 빌라촌에서 주로 이러한 범죄가 좀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관악이나 뭐 이제 금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직주 근처 빌라촌이죠. 예, 여기도 전세 사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전세 사기 이제 그 범죄 유형을 보면은 무자본 갭 투자.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없는데 그냥 빌라를 막 사들이고 나중에 그냥 배째라 하는 거죠. 이런 유형이랑 그리고 애시당초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 허그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이제 세를 놓는 그런 허위 보증보험 요런 이제 사례가 이제 가장 많고 그 세 번째로 많은 게 중개사들이 하자가 있는 집임에도 이제 속이고 그냥 집을 이제 세를 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이제 유형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가담 형태별 검거 이론을 보면은 가짜 임대인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가장 많은데 그에 못지않게 중개사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은 진짜 이건 청년들이 좀 많이 겪는 문제하게 진짜 느껴지는 게 2030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총 이제 그 피해자 16,000명 중에 10,000명이 2030 그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별 피해자 이제 이론을 보면은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가 80%인데 이것은 정보 비대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한 번만 딱 클릭해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매매 가격을 다 알 수 있지만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걸 알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집주인들이나 이제 그런 공중회사들이 좀 장난치기 편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 금액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1억에서 2억 원 사이대가 가장 많은데 이것도 왜 1억 원 이때가 가장 많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 대출 LH나 허그에서 해주는 그런 정책 대출이 보통 요 가격대에서 보통 많이 이제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노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그러니까 이제 캠코에서 보통 이제 집이 이제 그 부도가 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허그에서 보통 요걸 경매를 맡겨가지고 보증금 회수를 하는데 보면은 이 집들이 거의 다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집을 팔아야지 허그도 이제 그 자기들 이제 그 피해를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손실을 메꾸는데 그래서 허그도 나중에 이제 그런 전세 이제 사고가 이제 보증 사고가 나면은 좀 소극적인 이유가 이렇게 지금 집이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허그에 지금 이제 부담으로 잡히고 있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전세 사기 주요 피해자, 예, 상당히 좀 많죠. 이 보통 그 이제 그 바지 사장 하면은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고, 요건 좀 이제 많은 것만 좀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제가 이제 말할 사례는 이제 그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했던 그 기록을 제가 좀 입수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록 공감토에 입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빌라 김모 씨, 예, 김대성 씨입니다. 이분이 김대성 씨고, 그 총 그러니까 이제 1,139채를 이 사람이 자기 명의 이제 그 바지 사장으로서 이렇게 매수를 한 건데,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 그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빌라왕 명의자 이제 김대성 씨가 이제 부동산 매입을 한 과정인데, 보면 이분이 먼저 그러니까 이제 분양사무소라든가 이제 그 중개사무소에다가 나는 요 정도 이제 수수료를 받고 리베이트를 받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인을 좀 임차인을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업자나 중개업자들이 세입자를 또 알선해옵니다. 그 중개상 짜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계약 한 건당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개업자는 얼마, 그리고 그런 뭐 저기 뭐 분양업자는 얼마, 그리고 이제 명의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어쨌든 이제 세입자는 정확한 그런 빌라 시세라든가 임대차 시세를 모르니까 그 보증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리베이트 비용을 이제 그 끼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임대차 이제 비용을 설정하는데, 보통 본래 임대차 비용은 계좌로 쏘고, 그리고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 보통 현금으로 지급한 형태로 보통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지급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요것이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이 집이 좀 오래돼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 혹은 신축이면은 애완동물을 갖고 오니까 뭐 그런 뭐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중개사가. 그렇게 해서 리베이트를 두둑하게 또 챙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전세 계약과 동시에 그런 이제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요것이 이제 그림 하나로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그 요약을 한 거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소유주에게 넘기면은 바로 그 소유권을 이제 그 바지 사장에 넘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업자, 전 소유주, 그리고 이제 바지 사장이 서로 이제 그런 부풀려진 임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베이트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먹는다. 이제 이것을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보면 당연히 바지 사장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죠. 이렇게 체납한 세금도 많고, 그리고 거래 사례도 보면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사고 팔고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제 그런 전세 사기 특징에 대해서 좀 이제 보이스피싱도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듯이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약간 정리를 했는데, 보면은 주로 빌라 같은 이제 비아파트에서 보통 발생을 하고, 요것은 아까 말했지만 정보 비대칭 문제 해당이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바지 사장을 좀 활용해서 하는데, 보통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아서 건물을 짓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다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한 다음에 다음 매수인에게 이제 떠넘기는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개사가 보통 이제 그 세입자를 보통 이제 속이게 됐는데, 보통 집주인이 뭐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뻥을 튀기거나, 아니면은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나 채무가 많아도 그런 걸 얘기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세보증법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런 걸 하면은 세를 놓을 수 없다는 식으로 약간 협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사가 거짓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으로 실제로 1심 지바보험 판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15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보면은 중개사가 그 공범으로 이제 가입된 게 보통 10건 이상으로 좀 많이 이제 검출됐습니다. 많이 검출됐고, 그래서 중개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모, 역할, 빌라 요게 한 8건 이상 나왔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플레이어가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이제 그 범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도 한 6건 이상 나왔는데, 보통 이제 무자본 갭투자나 신축 깡통 전세를 통해서 범죄 유형들이 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도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건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 들어갈 건데요. 보통 크게 유형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깡통주택, 그리고 선수인 채권 숨김, 그 다음에 중개사 속임, 그 다음에 무자본 갭투자.
예, 이렇게 좀 4가지 사례로 좀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깡통 전세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보통 보증금이 집 가격보다 낮은 게 원래 상식이잖아요. 보통 이제 집 가격보다 보통 보증금이 이제 낮아야 그게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나 이런 거 제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매매가나 이런 걸 정상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점을 악용해 가지고 실제 집 가격보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더 높게 받거나 혹은 같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신축 빌라인데 분양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경매 중으로서 저희가 이제 그 감정평가 법인의 이제 낙찰한 그러니까 이제 검토한 가격으로서는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전세 가격 매길 때는 2억 2천만 원 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무려 이제 105%인 거죠. 이렇게 실제 매매 가격 혹은 분양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더 높게 설정하는 거, 이걸 보통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왕 사건도 보면은, 여기 이제 빌라왕 사건인데, 이것도 그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70% 이상 계약이 다 이제 100% 이상이었다, 100이었다. 이제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선순위 채권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은 뭐냐면은 내 앞에 돈을 받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저당 선순위 저당권 있으면은 은행이 그 돈을 받아갈 것이고, 그리고 세금,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국세청이 그 돈을, 그러니까 이제 그 체납 처분에서 우선적으로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했던 또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것이 다가구주택이었어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세주택과는 다르게 개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떼보지 않으면은 내 앞에 세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세입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개사가 그런 걸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101호, 102호, 201호가 이미 선순위 세입자 들어가 있는데, 요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확정일자,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떼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뭐 나중에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후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앞순위의 사람들이 다 받아가면은 전혀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런 뭐 등기부 등본을 좀 위조를 했는데 그걸 숨기고 이제 계약을 맺는 경우라던가, 그리고 보통 이제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날 이제 임대차 계약 설정하면 보통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신고하면 보통 그 다음날 0시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계약을 하면은 오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이제 뭐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좀 이제 그런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판례로서 다 사기로 인정이 된다.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개사들이 사실 좀 장난을 좀 많이 치는데요. 요것은 제가 지금 그 중개사들이 어떤 식으로 좀 거짓말 했는지, 요걸 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진술조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유형, 뻥튀기, 호객, 까칠, 제가 이렇게 좀 유형화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뭐 뻥튀기형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그런 변제 능력, 갚을 능력 속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 돈 많다. 돈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게 뭐 그러니까 전혀 없는데도 그냥 돈 많다고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금이 많은데. 그리고 집주인이 건물 여러 채다. 사실 집주인이 건물 여러 채라고 하면은 우리든 알죠. 왜냐? 이거 돌려막아야 되는 거, 내 보증금 돌려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한 집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빌랑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은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 여러 채 가면 돈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 받는 건 문제 없다. 여기 위치가 좋아서 새로운 세입자 받는 건 문제 없다. 사실 이건 뭐냐면은 원래 내가 그러니까 세를 놨으면 이 사람이 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 자기 돈이 충분하든 그러니까 그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충분해야 되죠.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못 받거나 아니면 임대차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죠. 내 집 사가라고. 그리고 경매 넘어가도 받을 수 있다. 내 앞에 채권자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객. 어쨌든 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지만 뭐 리베이트든 수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물건이 안 남았으니까 빨리 계약해라. 내 앞에 임차인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건이 안 남았겠죠. 그리고 세입자라 싸게 해준다. 첫 세입자 싸게 해준다. 왜냐하면 보통 첫 세입자를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첫 세입자를 받아서 보통 은행대출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싸게 나온 신축 전세가 없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좋은 것은 나만 알고 남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급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꾸 그러니까 싸게 나온 신축집을 하니까 깔끔해, 싸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까칠하게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이제 그 가능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근린생활주택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악용해가지고 세를 넣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능한 집이 별로 없다라고 속이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죠.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남의 세금 밀린 거 왜 알려고 하나 이런 거 지금 자꾸 물어보니까 안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제 그 체납세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확정일자 정보를 좀 공개하도록 상당히 좀 규정되는데 이건 정말 저는 매우 잘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왔을 때는 범행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이제 사례고요. 중개사들이 이제 미고지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무자본 이제 갭투자로 이렇게 이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그 하급심 판례를 한 건데요. 요 판례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일명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479건의 빌라를 매수한 후에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임차인의 매수를 강요하거나 후속 매수인에게 임차자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이제 사례로서 계약 당시부터 나 이렇게 돈 못 갚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묵시적 기반 인정해서 사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정한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대충 이제 사례들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였고 시간 관계상 이러한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들과 연대를 해서 같은 사회에서니까 뭉치고 집주인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인사조치를 병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수사관 입장에서 상당히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보들을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초반에 빨리 아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수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런 세입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보 공유했을 때 상당히 좀 수사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사조치 그리고 중개사 그리고 허그 전세사기 피해센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청 차원에서 제가 좀 요즘 이제 요약자도 만들고 있고 카드뉴스 식으로 좀 전파를 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범죄 위험으로써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저는 늘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